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잘 쉬고 계시죠?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10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할 텐데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한글날 대체 공휴일인데요. 지난주 개천절에 이어서 연휴 즐기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행락철 나들이 차량으로 인해 고속도로 교통량도 평소보다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나들이 가신다면 고속도로 교통 상황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안전운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더 따뜻한 외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가을비가 추위를 불러왔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또 전국 곳곳으로 약한 비가 이어질 텐데요. 나들이 가신다면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서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경북에도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하셔야겠고요.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 높은 산간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지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는 오후 늦게까지, 그 밖에 중부와 호남, 경북은 밤까지 비가 올 텐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 경남 북서 내륙과 제주에는 빗방울만 지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9.4도, 전주는 11도, 대구는 12.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1도, 대전 15도, 부산은 19도로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갈 텐데요. 수요일부터는 다시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이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횟집 먹튀족 얼굴 공개 경고에 22만 원 입금입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한 횟집에서 식사를 한 뒤에 음식값 22만 원을 내지 않고 이른바 먹튀를 했던 일당이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사장의 경고에 결국 음식값을 입금을 했습니다. 지난 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횟집 사장 A씨는 연락처를 수소문한 끝에 이 일행들을 알게 됐다라고 하고요. 통화를 하고 입금을 받았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 이 A씨에 따르면 일행들이 술에 취해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이 사장님도 더 이상 형사 고소는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먹튀 사건까지 겪은 사장님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돈은 받아서 다행입니다만 어떻게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지 그거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이번 사건 지난 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꼭 잡고 싶습니다. 먹튀 너무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당시 해당 게시물에는 그때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과 함께 설명글도 게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횟집 사장 지인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사건이 지난달 19일 횟집을 찾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이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약 22만 원어치의 음식과 술을 마신 뒤 식사비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심지어 일행 중 1명은 고급 세단을 타고 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더욱 분노를 했었는데요. A씨는 이 글쓴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횟집 사장이 요즘 장사도 안 돼서 죽겠다고 하는데 이 PC를 잘 다룰 줄 몰라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고 대신 영상을 한번 올려본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된 상태이고 찾아와서 자수하지 않으면 모자이크를 지우고 올리겠다. 얼굴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저 중에 자기가 있다 싶으면 자수하라라고 경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글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면서 뒤늦게 언론까지 보도가 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니까 사건 일행이 늦게나마 사과와 함께 돈을 입금한 겁니다. 네, 최근에 이런 먹튀 논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4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일가족 먹튀 피해를 한 번 봤었던 이 남양주 별내동의 한 곱창집 사장이요. 또다시 먹튀 피해를 봤다라고 하소연하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점주는 정말 화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월에 이 가족 3명이 와서 먹튀를 하고 갔지만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또 60대 어르신 3명이 86,000원어치를 먹고 이 중에 한 명이 계산을 하려는 것처럼 계산대로 왔다가 이 직원들이 바빠 보여서 그런 건지 카드를 넣고 다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점주는 이번만큼은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이 글을 본다면 다른 거 다 괜찮으니까 제발 와서 계산만이라도 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이게 장난이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걸리면. 장난으로요? 무전 주식 장난 아니죠. 그렇죠. 예, 이거 네. 오면은 범죄입니다. 예.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수임료 쪼개기의 쪼개기 변론입니다. 최근 수임료를 둘러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번에 지급이 됐던 착수금이 6개월이나 4개월 단위로 나눠서 지급되는 것이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착수금과 성과보수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소송의 성패와 상관없이 시작할 때 한 번에 지급되는 돈을 착수금이라고 하는데 이 착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착수금 지급을 아예 미루거나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 일을 시작하면 한 번에 이렇게 지급을 했던 착수금을 의뢰인이 어떻게 분할 지급이나 반환 요구까지 하게 된 건지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법률 시장이 침체되고 극심한 수임 경쟁을 하게 된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 7일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2,600명입니다. 2011년도에 1만여 명이었던 것에 비교를 하면 10년 만에 2.5배 정도 늘어난 건데요. 반면에 법원에 접수된 1심 본안 사건은 2012년 140만여 건에서 지난해 110만여 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이거든요. 결국에 변호사는 급증하는데 이 법률 시장은 위축되다 보니까 과열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틈을 타서 착수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는 의뢰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뭐 과열 경쟁에 의한 의뢰인의 꼼수 이렇게만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착수금 지급을 두고 이 의뢰인이 고민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무성의한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8월에 수임료를 받고도 제대로 된 소장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출을 하지도 않고 변론 기일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변호사가 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판사들 사이에서도 변호사들이 예전과 비교해서 다소 무성의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 판사는 변호인이 이 선임계를 제출하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기일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잡지 못했던 적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변호사가 교체가 되면서 이 재판 절차 자체가 굉장히 지연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는 성실합니다만 일부 변호사들의 이런 행동은 결국에는 법조계 전체와 자기 의뢰인에게도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기려면 의뢰인하고 변호인이 이게 한 팀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서로 신뢰관계가 깨지면 이게 안 될 텐데 말이죠. 예.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 논쟁입니다.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육아도우미를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논쟁에 불씨를 던진 건데요. 그는 SNS에 이 경제적 이유나 도우미의 공급 부족 때문에 고용을 꺼려왔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고 하면서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고 출산율 하향세는 둔화됐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에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려면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지만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 원에서 76만 원 수준이라고 하면서 값싼 노동력을 수입해서 육아난을 해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외국인 육아 도우미를 들이자는 것 이게 아마 정부의 고민 굉장히 깊은
깊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입장은 어떤지 그거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한 차례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가사 돌봄 시장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서 한 차례 살펴봤었는데요. 사단법원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가사 돌봄 시장의 인력 수급 현황 분석 및 외국 인력 고용 등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인데요. 결론은 한마디로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일하게 처우하므로 이용자 부담 문제보다는 인력 수급 부족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가사 돌봄 잠재 인력은 부족하지는 않지만 처우가 나쁘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된 거기 때문에 외국 인력 도입에 앞서서 이 처우 개선 등으로 유휴 인력을 먼저 일터로 나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외국인 도우미를 쓰게 되면은 확실히 그 비용이 줄어든다는 부분에 이점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이 하나로 약 64만 6천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실제로 받게 되는 임금이고요.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사항들은 좀 더 있습니다. 일단 고용부담금 월 30여만 원과 이 식료품과 교통비 등의 생활비 약 20만 원, 또 의료보험이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상해보험이라든가 독립된 방이라든가 이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의 항공료라든가 만약에 불법으로 고용했을 때의 벌금 같은 것들 모두 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또 고용주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도 만족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래저래 따져보면은 사실 이게 값싼 인건비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아직은 제도적으로 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국내에 있는 가사도우미 혹은 육아도우미 인력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뭔가 변화할 수 있는,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이 가사 근로자법이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충남, 경기, 인천, 울산, 광주 등 6곳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물론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로 제한되기는 했지만 이를 통해서 그간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 노동자들도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 정부 보고서도 바로 이런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 시행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이 가사 근로자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됐고, 또 근로자로서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외국 인력도 이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외국 인력을 유입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국 인력을 활용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 인력들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요. 외국 인력이든 내국 인력이든 지금 최대한 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빨리 개발을 해서 이 어머니들에게 육아 부담 줄여줘야지 출산율 문제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법률 정비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수림 씨, 안건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첫 번째 주제부터 가죠. 네, 방금 영상에서 나왔죠. 네. 제로백이라고요. 제로백. 네, 신차 소개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제로백이 숫자 0을 의미하는 제로와 숫자 100을 이제 합친 신조어입니다. 네. 그런 단어인데 자동차가 멈춘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예컨대 뭐 제로백이 10초인 차는 7초 안에 100km까지 정지 상태에서 네.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네, 따라서 제로백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 이게 차량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누가 더 빠르나요? 역대 가장 빠른 제로백이 있는 국산차입니다. 네, 자동차가 멈춘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딱 밟았을 때 네. 얼마 만에 100km에 도달할 수 있느냐.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고성능일 것 같죠. 요즘에 국내 생산차 제로백이 대부분 10초 내외라고 들었는데 국산차 중에 제일 빠른 건 뭐예요? 일단 제가 역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해요. 네. 제로백이 가장 빨랐던 처음 이제 10초대 마의 10초대 벽을 허물었던 차가 있거든요. 네. 예, 저도 좀 추억이 돋는 차입니다. 1990년 출시된 S 모델 H4에. 네, 기억하실 터보 겁니다. 엔진. 네. 네. 저도 저 어릴 때 저 광고를 봤는데 저기서 이제 스포츠 패션카라고 나오는데 네. 어리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뭐 모르잖아요. 스포츠 패션을 빼고 스포츠카로 봐서 저게 스포츠카인 줄 알았던 기억이 나요. 아우, 엄청 빨랐죠. 저 차가 제로백 9.18초를 기록해서 국산차 최초로 10초대 벽을 허물었습니다. 네. 또 국산 승용차 최초로 휘발유의 터보 엔진을 장착을 했는데요. 지금은 단종됐지만 국산차로서는 처음으로 최고 속도 시속 205km라는 상징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 이 정도면 진짜 스포츠카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거 당시 그때 인기 최고의- 대단했어요. 젊은 층에서는 저거 타고 싶어가지고요. 스포츠카까지 생겼거든. 그쵸, 그래서 맞아요. 나온 차 중엔 가장 근접한 스포츠카였어요. 네, 그 제로백은 그 1초 그 차이가 엄청 큰 거잖아요. 그렇죠. 10초대에서 9초대 이거 진짜 화제가 될 만하네요. 그러니까 제로백이 낮아지려면 엔진 성능 좋아야 되고 또 기술력이 높아야 되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로백까지 걸리는 시간을 1초만 줄여도 가장 빠른 국산차 왕자가 바뀌곤 했죠. 자, 그런데 앞서서 S 브랜드가 출시된 후에 차량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2010년대 초반엔 뭐 준중형 중형차 기준으로 제로백이 8초, 9초까지 감소했습니다. 대형차는 뭐 7초, 6초대까지 줄었는데 그래도 마의 5초 벽을 깨지 못하고 있을 그 무렵에 드디어 한 차량이 새로운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어떤 차입니까? 궁금하죠? 어떤 차예요? 바로 2017년 K사에서 출시한 스포츠 세단 S 모델이었는데 자, 제로백 4.9초를 내세워서 마의 5초대 벽을 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모델의 위상이 한껏 올라갔고요. 판매도 목표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위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해 H사에서 이를 0.2초 앞당겨서 제로백 4.7초 G 모델을 선보여서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웠기 때문이죠. 예. 야, 0.2초 차이로 가장 빠른 국산차를 내준 건데 자리를. 그렇죠. 이 기록이라는 걸 깨트릴 때마다 엄청난 화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 유지가 되다가 네. 이게 또 깨졌답니다. 또 깨졌습니다. 계속 깨, 계속 깨. 이 차 좀 나왔다고 해서 지난번에 난리가 네. 났거든요. 뭐 네. 너튜브 같은 데서 리뷰어들. 지난 4일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K사의 고성능 전기차 E 모델이 제로백 3.5초. 매워. 3.5초를 달성하면서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폭발적인 가속 성능을 갖춘 건데요. 뭐 최고 속도 260km,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하면서 많은 자동차 애호가들에게 정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멋지다. 야, 제로백 3.5초면 이거 슈퍼카하고 맞먹는 거 아닙니까? 이 차 진짜. 처음에 출시될 때 그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네. 실제 네. 드래그 레이싱, 그러니까 네. 정지 상태에서 제로백으로 경기를 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때 고성능 슈퍼카의 앞서는 성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와. 슈퍼카와 견줘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그 속도 얼마나 빠른지 영상으로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눈 깜짝하세요. 확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딱 서 있죠. 맞아요. 지금. 멋있다. 여기 드래그 레이스인데요. 저기 뭐 P사, L사, 네. F사 다 있어요. M사, 네네. 슈퍼카 다 있고요. 자, 이제 파란불 켜주고 바로 출발을 하는데요. 자, 힘차게 엑셀을 밟죠. 자, 힘내라. 모터의 힘으로 쭉쭉 나가더니 달려, 달려, 저렇게 달려. 치고 나갑니다. 예. 처음에 뒤지는가 싶더니 2등으로 저렇게 들어갑니다. 슈퍼카들 사이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빠르다. 당당하게 2등을 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 모델 이미 출시된 적이 있던 모델이잖아요. 이 기존 모델과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자, 이번에 출시된 이 모델이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기존 이 모델의 고성능 버전입니다. 자, 기존에 출시한 차량보다 성능을 대폭 높인 모터와 고출력 배터리를 조합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동력 성능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4륜구동 단일 트림으로 운영되는 이 차량은요. 430kW 전기 모터를 얹고 최고 출력 585마력을 내뿜고요. 최대 토크 740Nm를 갖췄습니다. 이런 성능 덕분에 제로백을 3.5초까지 단축하고
시속 26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 빠르죠. 예, 한국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빠른 차의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네.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게 내연기관차가 아니고 전기차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면서요? 또 다른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마니어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출시된 이 모델은요, 최첨단 사양을 대거로 적용했습니다. 고속 주행에서도 차량을 제어하기 쉽도록 차체를 강화해서 민첩한 핸들링 성능을 갖췄고요. 또 가벼운 기어비와 전용 타이어를 적용해서 주행 안전성을 향상했습니다. 또한 주행 속도뿐만 아니라 충전 속도도 빠릅니다. 400V 800V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충전 시스템을 적용했고요.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면 단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대급 빠른 차가 등장하면서 역동적인 주행을 추구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게 바로 다 지난주에 출시됐죠? 네, 근데 이 따끈따끈한 신차인데 이걸 직접 좀 보거나 한번 이렇게 타볼 수는 없나요? 타봐야죠. 아, 딱 좋은 기회가 아, 있습니다. 네. 네. K사가 이 모델 출시를 맞아서 직진 본능 레이싱 토너먼트, 이름 되게 재밌죠? 직진 본능 레이싱 토너먼트를 개최하는데요. 네. 국내 최초로 펼쳐지는 모션 시뮬레이터 드래그 레이싱 게임 대회라고 합니다. 저렇게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진짜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네네. 참가자 모집이 지난 9월 28일 시작이 됐고요. 10월 5일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대회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에서 총 4번 진행이 됩니다. 경기는 모션 시뮬레이터와 VR 기기를 이용해서 가상 공간에서 펼쳐지고요. 참가자로 초청된 128명의 고객이 2명씩 한 개조로 나눠서 각 차수별로 32강부터 토너먼트로 아주 진지하게 승부를 겨룰 그래요? 예정입니다. 네, 저도 해보고 싶은데 근데 운전을 하는 뭔가 레이싱 경기면 네. 고수들만 할 수 있을까 봐. 아. 예인 MC님도 충분히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초보자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직선 주로를 빠르게 달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드래그 레이싱 같은 경우는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운전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또 신청 기한을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오는 16일 일요일에 일반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모션 시뮬레이터 드래그 레이싱 체험 행사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꼭 찾으시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소식이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남편이 벌어다 준 생활비 열심히 저축했는데 세금 내라고요. 어허. 자, 꽁투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알뜰한 주부 역할은 제가 합니다. 돈은 물 쓰듯이 콸콸 쓰는 해픈 여자는 예인 씨가 합니다. 국세청 직원 역할은 이재영 님이 해주시고요. 이 사연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제 별명은 고등어입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벌어다 주면 고등어 자르듯이 반토막 탁 잘라가지고 저금부터 하거든요. 반면에 옆집 예인 엄마 별명은 수도꼭지예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아주 물 쓰듯이 펑펑 쓰거든요. 예인 엄마, 못 보던 가방이다. 지난번에 가방 산 거 같은데 또 샀어? 아우, 촌스럽게 왜 이래? 그건 여름에 산 거고 이제 가을이니까 신상으로다가 하나 질렀지. 어때? 무슨 이쁘지? 속옷이야 뭐 요일별로 사게 뭐 가방을 그런 식으로 매번 사 계절마다 참, 돈을 그렇게 예쁘게 써서 지금은 저금을 언제 해 아주 돈 모으는 꼴을 못 봤어. 아우, 수림 엄마, 저축해서 뭐 해? 죽을 때 그 돈 다 싸들고 갈 거야, 뭐야. 이 돈을 다 못 쓰고 죽잖아? 그럼 내가 편하게 눈을 못 감아요. 억울해서 귀신이 붙어요. 그 돈을 떠돌 것 같아. 세상에 세상에. 그럼 점쟁이 찾아가 봐. 당장 내일 죽을 것도 아니고 10년 뒤, 20년 뒤를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지금은 다들 나보고 짠순이 뭐 고등어 이렇게 얘기하지. 두고 봐. 결국 10년 뒤에 최후의 승자는 나야 나. 최후의 승자는 나야 나. 나야 나. 저는 남들이 뭐라 해도 제 길을 꼿꼿하게 걸었고요. 10년 악착같이 저축해서 결국 억 단위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통장만 봐도 배가 불렀는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보고 글쎄 밀린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국세청입니다. 이게 지난 10년 동안 남편한테 받은 돈 꽤 되시던데 세금 내셔야죠? 그거요? 근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예. 남편한테 증여받은 게 아니고요. 남편이 생활비로 준 돈을 제가 못 먹고 못 쓰고 악착같이 저금한 거예요. 생활비든 뭐든 저희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남편한테 받으신 돈 맞네요. 세금 부과 대상이십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옆집 예인 엄마는요? 그 아줌마도 나랑 똑같이 남편한테 생활비 받았는데요. 그분은 생활비 받은 거 다 써서 통장에 남은 게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과할 세금 자체가 없어요. 그럼 열심히 저금한 저만 세금을 내라고요? 네. 뭐야? 로봇이지 당신 사람 아니고 로봇이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준 생활비를 악착같이 모은 저는 세금을 내고 엉청청망청 쓴 옆집 엄마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니 이렇게 억울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생활비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이게 진짜 그거예요. 어? 이게 사실이면 돈을 좀 써야겠네요. 그냥 막 썼고 막 모았어. 근데 10년을 모았더니 국세청에서 세금. 야 이거 억울할 것 같은데.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저라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알뜰하고 똑부러지기로 소문난 결혼 11년 차 주부 A씨의 사연인데요. A씨 남편이 자영업자였습니다. 네. 장사가 좀 꾸준하게 잘 되는 편이어서 매달 생활비 800만 원을 줄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네. 남편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며 가정의 경제권까지 아내한테 맡겼습니다. 와.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돈을 뭐 마음껏 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A씨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끼고 절약해서 가족의 한 달 생활비를 300만 원 내에서만 썼고요. 진짜 고등어 자르듯이 딱 잘랐는데 반도 안 쓴 거죠. 네, 나머지 500만 원은 안 쓰고 저축을 했습니다. 대단하다. 한편 A씨 옆집에 사는 주부 B씨도 똑같이 남편에게 한 달에 800만 원씩 예인 씨? 생활비를 받았는데요. 예인 엄마? 예인 엄마가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소비주 수준이 좀 높아서 A씨와는 달리 생활비 800만 원을 저축하지 않고 매월 모두 소비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벌어다 준 800만 원에서 500만 원 저금하고 나머지 쓰면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건물생심이라고 돈이 보이면 막 쓰게 될 텐데. 네. 대단하네. 남편은 그런 아내가 굉장히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럼. 생활비를 그럼요. 꼬박꼬박 500씩 탁탁 저축하면 얼마나 이뻐 보였을까요? 1년에 근데 옆집 주부는 펑펑 쓰는 게 또 보였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한 달에 500만 원씩이요. 그 네. 10년을 모았으면 와 진짜 억단인데. 그렇죠. 그러네. 10년을 모으다 보니까 매달 500만 원씩 네. 어느새 통장에는 6억 원이 쌓였어요. 그냥 그렇죠. 액면으로만 6억이지 그때 네. 이자가 또 있고 막. 그렇죠. 진짜 있겠죠. 그러네요. 경제 지식까지 또 꾸준히 쌓았어요. 네. 이 A씨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재테크로 뭐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이런데 다양하게 또 올웨더로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A씨 부부가 남편 명의로 된 시가 15억 원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양도세나 상속세 이런 여러 가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보도를 보고 난 뒤에 아파트 명의에 아내의 이름을 같이 올리는 게 어떨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동 공동명의. 명의 그 하려고.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이 진짜 줄어든다는 거 네. 알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럼 네. 부부 공동 명의로 그냥 바꾸면 되잖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 공동 명의로 올리려면 네.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 일부를 또 증여하는 셈이 아하. 되거든요.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면은 증여를 받는 거라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아이고. 또 생겼던 겁니다. 네. 자칫하다가 세금 아끼려다가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A씨 부부는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6억 원까지 증여 공제가 돼서 맞아. 증여세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15억짜리 아파트를 남편과 아내가 6대 4의 지분 비율로 나눠서 남편이 9억, 아내가 6억 정도의 지분이 있으면 아내가 증여세를 낼 필요 없이 부부 공동 명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딱 됐던 거죠. 아하. 아니 잘 알아보고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딱 6억 원까지만. 그렇지, 그렇지. 9억, 6억 이렇게 해서 나름 이렇게 머리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세를 위해서 이제 딱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된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렇죠.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알파고가 등장합니다. 세무서에 변수가 있었는데요. 아내 A 씨의 통장에 있던 저금이었습니다. 네. 아.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고 난 뒤에 A 씨는 과세 관청으로부터
억대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아하. 분명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인 6억 원의 비율만큼 아파트 명의를 바꿨는데 도대체 내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A씨가 원인을 살펴보니까 네. 아파트 공동 명의로 증여받은 6억 원뿐 아니라 A씨가 생활비로 받은 돈 있죠. 네. 그중에 저금한 돈 있잖아요. 네. 요 6억 원까지 합해서 총 12억 원을 네. 증여를 받은 거다. 이렇게 국세청 AI가 판단을 이게 한 진짜 거죠. AI인데.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은 그냥 증여받은 게 아니라 어. 생활비를 아껴서 저금한 돈이잖아요. 네. 그 돈에 어떻게 세금을 물어? 그래. 오. 근데 물었다고 합니다. 와. A씨도 뭐 솔직히 이제 마음만 먹으면 생활비 다 써버릴 수 쓸수 있고 또 있죠. 돈 아끼지 않고 옆집 주부처럼 그냥 쓸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아껴야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참고 또 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축해서 모은 돈에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요. 차라리 옆집 주부처럼 일찌감치 돈을 써버렸으면 이거 9천을 내 영혼 떠돌지 않을 그럴 일이었을 텐데 너무 억울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세금 부과하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뭐요? 죽음과 세금. 세금이 제일 무서운데. 맞네. 여러분 예전에 이런 광고 혹시 생각나세요? 저축 장려하는 광고 중에 아껴야 잘 살죠. 맞아. 그런 광고 생각날 거. 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끼면 세금 아끼면 냅니다. 세금 냅니다. 그거 너무 이상한 거 내야 같아요. 되는 모양인데. 근데 뭐 국세청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혹시 증여를 가장한 고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증여인지 생활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과세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모두 다 이제 과세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뭐 가정주부가 이제 매달 조금씩 아끼는 걸 다 과세하지는 않겠죠. 근데 뭐 한꺼번에 고액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이제 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 아내가 10년 동안 저축한 6억을 그럼 6억에 대한 증여세면 진짜 억 단위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맞아요. 야, 그 앞집 여자. 예인 엄마. 돈 다 쓴 그분과 비교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난 정말 한 푼 두 어떻게 푼 해야 돼? 아꼈는데. 네. 그렇죠. 옆집 주부 그 예인 엄마는 명품 가방 사서 세금 안 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수림 엄마는 명품 가방 안 사고 아끼고 안 쓰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증여세를 내셔야 될 것 야, 같습니다. 이거 다 쓰란 얘기야, 뭐야.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없을 수가 있는데 일단 납세의 원칙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이 부분 또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억울하게 세금 내는 거 좀 회피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누진세가 또 붙어요. 그래서 액수가 커질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잖아요. 과세 표준이 5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세율이 매겨지지만 5억 원 지금 넘었잖아요. 그럼 30% 세율이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있던 6억에 아파트 지분 6억 원어치 또 받았잖아요. 그래서 총 12억을 증여를 받은 것이 되는데 배우자 공제로 6억을 빼면 나머지 6억의 30% 그러니까 1억 8천 중에서 누진 공제 6천을 또 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억 2천만 원 세금을 야, 내셔야 1억 2천만 원. 근데 지금 좀 웃긴 얘기지만 A 씨가 지금이라도 내가 받은 그 생활비 6억 원을 내가 지금 다 쓰겠다. 아니면은 명품 이거 좀 차 사고 스포츠 아까 차 좋은 차 있더만 막 사겠다. 다 아니, 쓰겠다. 1억 2천이면 사고도 남지. 그러니까 아니면 또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거를 그 남편 명의로 다시 돌리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이미 과세 표준과 세액이 어떡해. 확정이 됐다라고 엎질러진 하면 물이야. 그래,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증여세가 확정이 되지 않고 뭐 증여한 뒤에 뭐 신고 기한이 3개월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골든 타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원상복귀를 한다라고 하면은 과세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세액이 확정이 됐다고 하면 일단 내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아내가 다시 증여하면 남편이 또 증여세를 내게 돼요. 그러니 또 이중 과세의 또 부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문제는 그거예요. 아내가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남편 명의로 투자를 했으면 증여에 해당이 되지는 않을 텐데 이 돈을 받아가지고 사용도 안 하고 자기 명의로 갖고 있고 자기 명의로 투자를 했으니까 증여받은 돈을 이렇게 생활비로 쓴 게 아니라 투자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건데 본인 명의로 투자를 하게 되면 생활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결국 자기 돈을 다시 쓰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근데 세금이 참 그래요. 남이 세금 낸다 그러면 내 돈도 아닌데 막 아깝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아까운 세금인데
궁금한 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생활비로 6억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걸로 부동산을 사게 됐다. 이것도 세금을 무는 거예요? 당연히 내죠. 피해갈 수 없으니까요. 그럼 더 많이 내는 된다니까. 왜냐하면 특히 이제 가정주부가 이제 만약에 이제 가정주부나 아니면 이제 미성년자 자녀에게 네. 이게 부동산 증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해요.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살 만한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뭐 열심히 일하는 뭐 사업가다, 뭐 자영업자다.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이제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뭐 부동산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 소득이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남편한테 증여받은 거 아니냐. 아니면 뭐 혹시 뭐 다른 용도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샀다. 네. 그러면 6억 원까지는 이제 면세되기 때문에 6억 넘는 4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가는데 뭐 약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거액의 이제 증여세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저는 세법이 좀 받게 된다고 봐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사람은 상을 줘야 그래, 상관돼. 세금을 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할 때 아내한테 줄 경우에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혼을 안 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주면은 세금을 낸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혼하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형평이 안 맞고요. 그리고 왜 저는 왜 6억 원인가 궁금했더니 이 아주 옛날에 서울의 아파트가 한 6억 원 정도면 아파트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6억 원 정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지금 6억 다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6억 원 기준도 높이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저축한 사람은 이렇게 그래. 또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 있어요. 집값 막 올라갔을 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네. 그 할아버지 명의로 집이 두 채잖아요. 그러면 절세 방법이라고 그러면서 이혼하면 한 채씩 나눠 갔는데 네. 이거는 세금 안 낸다고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네. 분들도 제가 주변에서 봤어요. 네. 참, 그리고 또 하나가 10년이란 기간이 있더라고요. 10년에 걸쳐서 10년 후에는 또 증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있답니다. 10년에 6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 사람도 세금을 안 내게 됐을 그렇죠.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 후에 했으면 괜찮은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이 저금화 생활비, 그러니까 생활비로 받았는데 어쨌든 갖고 있었던 그 돈이 결국에는 과세 대상에 합산됐다는 걸 모르고 그렇죠. 6억 원어치 지분을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딱 세금이 방망이를 맞게 된 건데 그런데 보통 이제 국세청에서는요 이렇게 큰 어떤 금액이 배우자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포착을 하게 되면요. 이 금액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10년 동안, 왜냐하면 10년 기간 6억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아주 소소하게 왔다 갔다 한 돈 내역들도 그때부터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절세하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부간이나 가족간이나 세금 왔다 갔다 하고 저기 부동산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럴 때 이 부동산 옮겨지는 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전 10년 동안 내가 받은 금액 중에서 세금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맞아요.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계획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 맞아요. 보입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나오는데. 오늘 저한테 들어오는 생각은 네. 쓰자. 그래, 쓰고 살자. 네. 그냥 아껴봐야. 가방도 좀 사주고. 쓰고 살자. 네. 아이, 자, 다음 주세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외도한 남편 뺨 때린 아내 누가 더 잘못했나요?입니다. 자, 이 사연도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잘못한 남편 역할 이재용님, 나중에 잘못한 아내 역할은 제가 합니다. 자, 이 사연은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저는 주목이라고 온 가위바위보 할 때 빼고는 써본 적이 없는 얌전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복싱할 때나 쓰는 글러브를 가져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웬 권투 글러브? 이걸 왜 나한테 줬는 거야? 그 손에 맞는지 일단 껴봐. 응? 아니, 왜? 응, 요긴하게 쓸 일이 있을 거야. 네, 내가 고백할 게 있는데 말이야. 무섭다, 자기야. 왜 나 그래? 당신 몰래 밖에서 한눈을 좀 팔았어요. 이따가 한눈? 집에 상간자 소송 소장이 올 거야. 뭐 놀라지 마. 그러니까 나 몰래 바람을 폈다 이 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아, 미안해. 응? 나 때문에 화 많이 난 거 내가 알아. 응? 당신 분이 풀릴 때까지 말이야. 이 글러브 있잖아. 응? 그래서 이걸 날 쳐. 나 옛날에 운동 좀 했어. 몰랐구나. 나 잠자던 나의 폭력성을 깨웠네. 잘 됐네. 그래, 오늘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하면 실컷 한번 맞아봐! 이거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제 안에 그런 힘이 숨어 있을 줄이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이성을 잃어버렸고 남편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몇 대 맞고 나서부터 남편은 태도가 확 불변했어요. 당신 여기 도장 찍고 나랑 이혼해. 아무리 생각해도 나 외도한 남자랑은 못 살겠어. 도장 찍어. 아이고 왜 이래? 에? 우리 서로 비긴 거 아니었어? 아니 나는 바람 피웠고 그래. 당신은 나를 폭행했잖아. 어? 아니 그러니까 현재 스코어가 1대1 아니야. 아니 그거랑 그게 같아? 난 당신이 외도했으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냥 몇 회 그냥 톡톡톡톡 친 거야. 아 이거 정말 왜 이러셔. 내 몸에 멍자국이 몇 개인데 당신 설마 폭행죄로 잡혀가고 싶은 거 아니겠지? 우리 부부끼리 서로 흠 하나쯤 이렇게 서로 말이야 덮어주고 오케이? 한 대 더 패고 싶다 진짜 저인가. 아니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외도한 남편이나 뺨 때린 아내나 잘못한 건 매한가지라는 남편을 폭행했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할 권한조차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도 똑같이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이 보기엔 저희 둘 중에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네? 이야. 와, 이거 너무하다. 아 이게 미리 알고 날 때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유, 그러게요. 서로가 없이는 못 살던 사이에서 하루아침에 원수지간이 된 부부의 사연입니다. 신혼 2년 차인 아내 A씨와 남편 B씨 금실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밥 먹다가 수시로 뽀뽀하고 퇴근하면 보고 싶었다. 몇 분을 껴안기도 했는데 이렇게 깨소금이 쏟아졌는데요. 그렇게 매일 행복한 신혼여행을 이어가던 중에 아내 A씨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 눈이 맞았는데 그것도 아내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아이고. 깨가 그렇게 쏟아지다가 갑자기 아내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이거네요. 예. 그야말로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건데요. 그것도 아내가 알아챈 것도 아니고 친구가 스스로 폭로를 해서 알게 아이고. 된 거였습니다. 주말 새벽에 아내 남편과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요. 남편 B 씨가 잠이 든 사이에 아내는 친구 C 씨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자 친구가 술에 취한 듯 목소리로 나는 너의 남편과 연인 관계였다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아유, 네. 그러면 안 되죠. 그야말로 폭탄 선언을 한 건데. 하지만 아내는 일단 사이가 좋았잖아요. 뭐 수시로 뽀뽀하고. 처음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친구 주장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뭐 두 사람이 반년간 연애를 해왔는데 남편 B 씨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를 하니까 연락이 두절됐고 그래서 화가 나서 폭로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사진 증거로 보냈고요. 어느 이런 난 널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 믿었던 노래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 두 사람을 소개시켜준 아내가 남편과 친구 모두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죠. 그런데 배우자의 확실한 외도 증거를 본 아내가 한 가지 실수를 하는데요. 요게 수림 씨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었다. 저는 그냥 삼자 대면해야지. 한쪽만 얘기 들어서 안 돼. 세 명 다 앉혀놓고 일단 술을 마셔. 술에 취중 진담이 되잖아. 그러니까 술 마셔 먹여보고 텐데. 얘기를 하는 거 들어봐야지. 네. 근데 저는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일단 뭔가 준비할 시간을 주면 안 돼요. 맞아. 비밀로 해놓고 증거를 하나하나 다 모은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탁 터뜨리는 거죠. 남편한테 섣불리 얘기했다가 증거를 아우, 줄일 수 아니, 있으니까 네네, 그럼요. 내가 준비를 한 시간이 필요하고 야 우리 행활을 보셨으면 증거 수집 기간 딱 필요하다는 거 아셨을 텐데. 네. 그 아내가 아쉽게도 네. 그렇게 철두철미하진 못했습니다. 이게 당장 흥분하니까 남편에게 따져 물었고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는데 믿었던 남편이 외도를 인정하니까 아내가 그때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다고. 네, 얼마나 때렸냐면은 아내의 손바닥에 멍이 들 정도로 팔목에 통증이 생길 만큼. 그 정도로 남편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얼굴도 마주하기 싫었는지 남편 시가로 쫓아보냈고요. 그러니까 화가 난 나머지 남편을 때렸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와 외도니까 네. 못 살겠다. 이제 이혼까지 각오를 한 거고요. 네, 아내 A씨가 마음의 정리가 되는 대로 상간자 소송이나 이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남편 B씨에게서 딱 두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도 날 때렸으니 우리 둘 다 잘못한 거다. 같이 용서하고 잘 지내자 문자를 보낸 말도 안 겁니다. 남편 문자에 그럼 내가 저지른 폭력이 남편의 바람과 동급이냐. 나는 전혀 반성이 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라면서 이 아내가 반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외도한 남편과 외도한 남편을 때린 아내거든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아, 외도한 남자가 남편이 그건 잘못한 그렇지, 거죠. 네. 근데 너무 세게 때렸네. 적당히 때렸어야 돼. 아니 근데 그 어쨌든 손바닥에 멍이 들고 멍들 손목에 정도로. 통증이 생길 정도면 제법 때린 건데 근데 이 남편은 이걸 쌍방과실로 몰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과실이 됩니까? 그러니까 외도도 이혼 사유가 되고요. 네. 폭행, 뭐 가정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가정폭력도 이혼 사유가 되는데 네. 어느 게 더 중요한 사유일까요? 외도 폭행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외도. 그 동기유발을 외도 했으니까. 아닐까? 외도. 물론 이 경우에 이제 아내의 정상 참작이 있는데 네. 뭐 쌍방 규칙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서 사적으로 이제 막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막 배우자도 뭐 때리고 싶고 막 회사 가서 알리고 싶고 특히 상간녀 찾아가가지고 막 또 물도 뿌리고 그렇죠. 머리채 잡고 거기다 폭행죄가 돼요. 그리고 심지어 머리채 뽑으면 이제 상처 나기 때문에 상해죄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사적으로 보복을 할수록 상대방의 잘못은 희석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위자료를 깎이거나 심지어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참으시고 이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네.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게 남편 바람핀 건 잘못된 거지만 폭행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쌍방 기책이 될 수 그쵸. 있다는 거고 특히 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너무 억울해서 이 그쵸. 불륜 사실을 상대방, 상간의 뭐 집이나 직장에 알리고 싶다. 나 찾아가서 알릴 거다. 이런 분들 계신데 이것도 또 안 법적으로 돼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적 법수는 불법이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청구 소송은 이혼을 하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고 그 외도한 상대방만을 대상으로 이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소장이 어쨌든 송달이 되잖아요. 맞아요. 집이나 직장으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굳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또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 급여나 재산에 보전 처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에 정해진 합법적인 절차로 충분히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전문가 찾아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돈은 아끼면 세금 낸다. 그리고 때리지 말자. 내리지 말자. 그 법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업이 대박나면서 소위 말해 벼락부자가 된 남성의 사연인데요. 사위가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선물을 주는데도 처가댁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요식업을 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요즘 사업이 잘 풀려서 식당을 3개 정도 늘렸는데요. 제가 잘 풀리니까 처가댁에서 자꾸 콩고물을 바래서 고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30년 된 아버지 차를 새 걸로 바꿔드렸거든요. 사업 초창기 힘들 때 아버지께서 아들 힘들면 얘기해라. 내가 한 번은 도와줄게. 하시더니 조용히 4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셨어요. 덕분에 사업도 잘 풀려서 이번에 아버지 차를 바꿔드리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렸고요. 처가에도 한우 보내드리고 제주도 여행 보내드렸어요. 근데 처가댁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도는 좋겠다. 아들 잘 둬서 새 차도 뽑고 하도 프로필 사진 보니까 해외 갔나 보네. 누구는 국내 가는데 누구는 해외 가고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야, 근데 정말 황당한 게요. 결혼할 때 처가댁에서 받은 거 한 푼도 없었고요. 오히려 사업이 안 풀릴 때 그렇게 눈치도 주던 게 장인어른이었어요. 아, 김서방 힘드나? 그러게 왜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관둬? 힘들어도 열심히 일해내야지. 뭐 이런 말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성공한 사이 덕 좀 보고 싶다니 너무 치사하더라고요. 장인어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처형이랑 청남까지 사이가 잘 버는데
해주려면 양가위 똑같이 해줘야지. 이러니까 처가댁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질 판이에요. 못 나갈 땐 돈체만 하더니 그러게. 이제는 사위가 뭔가 해주길 기대하는 처가댁. 그래. 난감하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난 그냥 하시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그죠? 이거 참, 바라는 게 점점 많아져서 고민이. 그러니까.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우도 집에 보내드리고 제주도 여행도 그러니까. 보내드렸는데 그 정도 하시면 지금 될것 같아요. 처가댁에 불만이 쌓이고 있거든요.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실라나? 그렇죠. 뭐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 들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전 사실 이 사례를 보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건 뭐냐. 잘 됐다예요.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잘 극복해서 잘 돼서 너무 잘 아, 됐다. 그쵸. 이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노래처럼 쨍하고 해뜰 해뜰 날 날 돌아왔네요. 돌아온단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쨍하게 해가 뜨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그림자도 길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그림자 중에 하나가 아마 주변에서 덕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난다는 건데 일단 잘 돼서 다행이지만 이 덕 보려고 하는 그 주체가 뭐 멀리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또 가까이 계신 또 장인어른 또 장모님 이렇게 처가 식구들인 경우에는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분명한 건 뭐냐? 이렇게 덕 보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전에 도움 주는 것 없이 갑자기 덕 보자고 한다면 그 옛날 내가 고생했던 시절이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마음은 확실히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가댁 식구들이 가만히만 있었어도 중간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우를 보내주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한우 좀 보내줘봐 이래버리면 그렇지. 싫거든. 맞아요. 여행 보내드리려고 다 티켓팅 하고 있는데 야, 제주도 여행 좀 보내줘 남들 다 가는데 이렇게 나오면 해주기 싫거든요. 그럼 여기 다 보내줬잖아요. 그렇죠. 고맙다 김서방 뭐 이렇게 해도 뭐 우리 학생 때 경험했잖아. 오랜만에 공부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앉았는데. 엄마가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에이. 맞아요. 네. 그리고 아니면 차라리 그냥 사돈댁이랑 똑같이 해달라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이게 별로였어요. 누구는 해외여행 가고 누구는 국내 여행 가더라. 이 멘트. 아니 근데 이런 저도 게 주변에 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장가 간 다음에 뭘 했는데 투자하고 이랬는데 다 성공하는 거예요. 잘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저쪽 이제 사돈 쪽 저쪽 처가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 봐 자네가 아내 잘 만나서 운이 튀었다. 그래 맞아. 자네가 아내 잘 만나서 운이 튀었으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위가 너무 잘 나가도 문제인 것 같아요. 못 나갔을 때는 바랄 게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잘 나가니까 자꾸 바라게 되고 또 주위에 또 자랑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덕 보고 싶고. 네. 잘 나가도 문제겠습니다만 못 나가면 욕을 먹죠. 아하.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꼭 누군가 잘 된다 그러면 주변에서 반드시 이렇게 덕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요거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숟가락 십니다. 예. 떡보물 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가 잘 되면 그것이 나한테는 또 하나의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사위가 잘 됐다. 그러면 그 잘된 그 원인을 때로는 그 사람에게만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와 연결해서 내 덕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필 그래요. 그게 사위라면 내 딸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이제 운 텄다. 내 딸이 항상 복이 많았는데 그 복이 너한테 갔다. 그렇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참 얄밉죠. 그래요. 덕 보려고 하는 것도 얄미운데 덕 보려면 고운 말씀 하시는 게 너무 그렇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성공한 사위 덕 보려는 염치 없는 처가 어떻게 합니까? 김서방 하던 대로 계속해. 바로 나왔네요. 그럼요. 이거 뭐 하던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하던 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굳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사연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살아가며 나 어려운 시절에 등 돌렸던 사람들이 어쩌면 나 잘 되면 그렇게 얼굴도 두껍게 바짝 나타나는가 이런 경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 가족인 경우 특별히 그 가족이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했던 가족이 갑작스럽게 내게 다가와서 친밀감을 보이면서 어떤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덕을 보려고 한다든지
더 잘하지 않는 것을 나무라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섭섭하죠. 또 답답하기도 하죠.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나에게 어려운 순간에 기꺼이 내게 와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왔던 사람에게 나중에 내가 잘 됐을 때 성공 후사하는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를 표하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이분을 참 좋게 봤던 게 있어요. 내가 어려운 시절에 네.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셨어. 그래서 내가 잘 된 다음에 내 아버지께 그렇게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차도 한 대 딱 뽑아드리고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행동이 잘 됐든 못 됐든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잘 된 것과 기쁜 거고요. 근데 이 사위 입장에서 내 장인 장모가 딱히 나에게 도움을 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여행도 보내드리고 또 그렇게 또 한우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건 잠시 생각해 보면 장인 장모가 약간 괘씸하고 이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라도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의 룰을 가지고 한 거예요. 잘하셨고요. 이 룰 그대로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달란독에 살 필요도 없고요. 또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흔들릴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냥 going on 가시죠. 그러니까 처가댁에도 받은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위돌이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유 그쪽은 해외여행 뭐 차도 뽑아주고 하는데 나는 고작 한우냐 이런 얘기 해버리면 줬던 한우도 뺏고 싶어. 그죠. 근데 또 문제는 장인어른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처남이랑 처형이 또 그랬다 그러잖아요. 양가에 똑같이 해줘야 된다, 사위가. 이런 말 딱 들으면 너무 좀 진짜 얄미울 것 같아요. 이분들은 가만히 있어야지. 옛말에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네. 그냥 가만히 있어오면 정말 중간이나 갈 텐데 말 그대로 한술 더 떠가지고 본인들이 그 모든 미움을 다 받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명한 건 약간은 어이가 없고 약간은 좀 뻔뻔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신경 끄세요. 굳이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성공자의 미덕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성공자의 미덕은 무엇인가? 이를테면 내가 이전에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도왔던 사람에게 나중에 성공한 이후에 충분히 어떤 내 마음의 빚을 갚는 거 너무 잘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내가 어려운 순간에 나에게 등 돌렸던 사람들에게 완전히 선을 긋고 너는 네 이번 생에 나랑 끝이다.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말 그대로 약간 큰 사람, 약간 성공한 사람들의 미덕은 어떤 것이냐면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굳이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을 상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게 성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미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에 이런 그 뭐 처남댁이나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처형이든 처남이 됐든지 간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서와 나의 기준과 나의 미덕을 잘 유지하신다면 내가 주변에 굳이 비바람에 흔들릴 필요 없는 단단한 마음의 집을 갖게 되는 거라 이 마음의 집은 평생 나를 견고하게 할 겁니다. 네. 이번 경우 같은 때도 양가에 똑같이 해줄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결혼 때도 그 시댁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도와줬어. 네.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이 좀 안 되고 흔들릴 때도 여기에 도움을 받았어. 근데 저쪽에서는 그때 그냥 이렇게 좀 아프게 찔렀잖아. 그러니까. 근데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용돈이나 선물을 양가에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거하고 좀 더 지원해준 쪽에 더 많이 챙겨드려야 된다. 요거 때문에 부부싸움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네. 공평과 공정을 생각해 보면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는가? 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공정과 다른 사람의 공정은 같은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분명한 건 내가 여유가 있고 마음에까지 여유가 있다면 그래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흠과 결까지 끌어안겠다. 이렇게 가면 뭐 물론 베스트겠지만 인간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한테 잘한 사람에게 잘하시고요. 좀 못한 사람에게는 좀 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어려운 순간에 돕지 못했다고 미안해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나에게 어려운 순간에도 도와줬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를 기꺼이 표하고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인간의 미덕이라는 게 공평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도 배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값을 알아주는 것. 그게 바로 미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래도 딱 한 번은 말해라. 딱 한 번 말해라. 아, 이건 뭐냐? 네. 장인도 그렇고요. 그 처가 식구들이 약간 뻔뻔하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상황만으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만으로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 우리 사연자가 얘기했던 게 있어요. 김서방 힘드나? 그러게 왜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관둬? 그렇죠. 힘들어도 열심히 이겨내야지. 이 얘기가 어쩌면 가진 것 없었던 장인이 나름 위로라고 사위에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그냥 뭐 어떤 뭐 비아냥거린다든지 힘을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은 칭찬을 참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네. 있고 네. 응원도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의 재간이 없는 분이 아마 이 장인이 아닌가 그냥 한번 이렇게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 요 처남하고 처형이 한술 더 뜬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더 뜰 만큼 이야기하는 본인들은 그렇게 잘 하고 있나.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땅치 않은 그러나 때로는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한 번은 이야기하셔야 돼요. 네, 제가 봐도 그래요. 처남이랑 처형은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래. 그래서 자꾸 말 거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잘하는 사위가 어딨냐 이런 말로 좀 편을 들어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아니 그러길래 왜 사돈 SNS는 왜 봅니까? 아, 참. 왜 그걸 보면서 더 했느니 덜 했느니 그렇게 질투심을 가질 상황엔 아마 그 장인도 마음은 편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내가 못했더라도 남이 나에게 못하면 그건 더 화가 나는 게 인간의 심리인지라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연자도 마음이 상했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처가댁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도 싹 가신다고. 그래. 그렇죠. 네, 저라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이제 분명한 건 제가 이 사연자를 참 좋게 봤어요. 이 말이 목근형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회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꾹 참고 있었고 심지어 뭐 물론 이제 약간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장인 장모도 챙겼거든요. 한우도 보내드리고요. 또 뭐 이렇게 국내 여행도 보내드리고요. 이런 심정을 볼 때 이 사위는 오랫동안 있는 이야기를 다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잘 감추고 있는 사람이고 누르고 있는 사람이라 스트레스가 좀 있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한 번은 얘기해야 돼. 왜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를 보고요. 보자 하면 보재기를 봅니다. 국내 여행, 저기는 해외여행 갔는데 나는 국내 여행이라고 사위한테 직접 대놓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도 좀 그렇고 그렇죠. 요즘엔 제주나 그 동남아 정도는 비슷비슷하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SNS야. 너무 어디 여행 갔다 뭐 했다 이런 거 사진을 막 올리니까 다 보여. 그걸 보니까 다 알게 되는 거야. 네. SNS로 못 없다더니 보게 해야 여행 되는데. 갔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근데 꼭 이번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비교 대상이 생기면 끝없이 사회랑 비교할 것 같다 이런 우려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말씀하시라라는 말씀이 장인어른 그때 저한테 이러셨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장인께 또 처형하고 처남께 한 번은 같이 했을 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 제 아버지가 빌려준 그 돈에 대한 빚을 갚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괜찮네. 같아요. 그때 뭐 얼마를 빌렸고 뭐 어떻게 빌려주셨고 이걸 말씀하시는 게 맞아. 아니고요. 그때 내 아버지가 없는 살림에 또 당신께서도 노후를 포기하시고 그때 기꺼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에 대한 맞아요. 감사를 표하고 그 있는 얘기는 중입니다. 그래. 이 얘기를 한번 해야 이분들도 이 처가댁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그때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무엇을 했었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또 공평한 대접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생각을 들게 하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게끔 하고 동시에 내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도 상대편에게 알리고 이런 요소들이 어쩌면 이 상황을 정리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말씀도 하셔요. 아직도 저는 갚을 빚이 남아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딸이 좀 가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딸이 우리 그때 어렸을 때 우리 시아버지가 얼마나 도왔는지. 맞아요. 그러네요. 자, 다음 세 번째 솔루션이요. 처가댁보다 아내에게 고마워해라. 저는 지금 이 상황에 이 사연자가 장인과 이 처가에다 아주 심한 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도 참고 있으면서 또 그 과정에 뭐 한우도 보내고 제주 여행도 보내드리고 이럴 때에는 전 두 가지가 작동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 사연자가 가지고 있는 이 휴머니즘이에요.
적어도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섭섭했을지라도 적어도 내 처가 쪽은 좀 챙기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 방침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내가 보여줬던 여기 사연에 나타나지 않은 미덕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이 어려운 순간에 남편만 어려웠을까요? 온 가족이 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 오랫동안 잘 참아줬던 그 힘든 위기 잘 견뎌주었던 그 아내가 너무 고마운 것이고, 그리고 처가 쪽이 좀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연자가 이 꾹 누를 수 있었던 힘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맞아요. 아마도 기여도가 높았던 아내가 그 그렇죠.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 아내를 기억하는 마음이 이 사연자에게 있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내 이쁘면 처가 때 말뚝 보고 절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요즘은 아파트 생활 많이 하니까 경비실 보고 절한다 뭐 이런 얘기 듣는데. 그러니까 처가 식구들한테 잘하려고 하는 게 받은 거 없어도 아내가 이쁘면 자꾸 해주고 싶어요. 네. 그렇죠.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처가댁에서 뭘 원할 때 가장 마음이 불편한 건 아내가 아닐까요? 이 맞아요. 상황을 알고 있고 맞아요. 남편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걸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내가 지금 이 사연자의 모든 성공과 어려움의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을 때 시가에 대한 고마움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이 아내는 알 겁니다. 내 친정의 그 존재의 가벼움도 동시에 알고 있을 거예요. 온 집이 있으면 그 집마다 다들 우리가 분화도라는 게 있는데, 이 분화도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의 평균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처가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 아내에게도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처가보다 그 집보다는 충분히 아내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닌가, 보다도 괜찮은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 과정에 어쨌든 뭐 처가 식구 생각해 보면 이 아내도 자기 집이 약간 부끄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해주는 또 남편이 또 고마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처가가 보니까 계속 그 집안의 SNS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해외여행 처가 쪽하고는 이제 뭐 그 정도 하면 됐고요. 아내랑 신나게 다녀오시고 요 신나게 다녀온 거 SNS에 신나게 올리시고 네. 인생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도 바꿔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부담을 느껴서 차를 바꿔줘 봐야 이게 고마워할까. 그렇죠. 근데 시아버지 차하고 똑같은 거 해줘야지.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낮은 차 해줬다가는 안 돼. 그걸로 또 비교하고. 그거 가지고 또 뭐라 그런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쓰시는 표현 중에 하나, 해줄수록 양양이다. 이런 표현을 이게 어디서 근원을 가지고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한없이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없이 제공하죠. 그런 경우에는 더 좋은 것을 해주지 않는 것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대개 상대방이 제공을 하는 사람의 환경을 고려하는 그런 배려나 혹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공을 제한해야 됩니다. 제한한다는 얘기는 아예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10이라고 한다면 그 수준을 5 이하로 낮추어서 제공해야 상대방에게 그 고마움 모르는 그 상대방에게도 어떤 마음의 하나의 그 기준, 이 사람이 많은 걸 요청해도 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또 한 가지 이런 걸 뭔가를 해줄 때는 반드시 이런 분들은 생색 내셔야 돼요. 내가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이거 드렸었는데요. 이거 되게 치사하거든요. 치사하나 밝혀야 고마움을 알고 내 어려움을 얘기해야 상대방도 나를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어렵지만 인생에 나이가 많아도 교육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나이가 적어도 철이 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철이 든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건데, 지금 우리 사연자 훌륭한 아내 또 좋은 인생의 아버지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너무 상대가 요청한다고 불편해만 하시지 마시고 기준도 좀 정해서 주시고, 때로 필요할 때는 생색도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요즘에는 또 이제 그 남편이 성공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그렇죠. 며느리가 성공을 해서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죠. 그런 경우도 아마 오늘 얘기한 걸 잘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용한 상담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이렇게 연휴가 토, 일, 월 네.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아마 달려보면서 이제 다 끝났나 또 없나 이렇게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